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이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친 세월이 꽤 오래 흘렀네요.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집에서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돼준 건 바로 남편이었죠.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꿋꿋하게 저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랑 공통 분모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외제차 영업사원이었던 남편도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랑 대화가 잘 통했어요. 나이도 2살 차이로 큰 위화감 없이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까 양가 어르신을 뵙는 일도 자연스러웠고 제가 본 시댁 어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었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멋진 아들을 키워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던 날에도 어머님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좋은 말만 해주셨죠. 요즘 우리 큰아들이 차만 팔 줄 아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도 있었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만났을까? 애들 가르친다고? 네, 어머님.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유, 똑 부러지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 어머님은 저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손을 쓰다듬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보면 남편이 부모님을 꼭 닮아서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컸구나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으며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평화롭던 시댁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도련님, 아니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 때문이에요. 와, 시간이 지났어도 2년 얼굴을 생각하니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같네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제 남편과는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며칠 후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의 첫인상은 정말 곱고 참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줍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천상 여자 같았죠. 어머님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곱기도 하지. 홀몸도 아닌데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편히 먹어요. 임산부가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많아서 제가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처럼 2살 차이가 나는 도련님 부부를 보니 막내 여동생이 생긴 것처럼 기뻤어요. 아버님도 드디어 자식 농사 끝났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궁금한 게 많으신지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못 다니면 답답할 텐데 자주 놀러와. 시댁 가까우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만 해. 이 시아버지가 다 사줄게. 시아버님은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식은 좀 미루더라도 살림부터 합쳐야 했죠.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그 후 서방님은 살림을 합치고 몇 달 후 무사히 결혼식까지 끝냈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방님네 부부가 온다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시댁에 다 모이는 날이었죠. 근데 그날 정말 참하고 착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동서의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들이 시작되면서
저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당시에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학원 끝나는 걸 데려오다 보니 조금 늦어서 서둘러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저희도 지금 막 도착했어요. 누군가 반갑게 부르길래 보니까 바로 서방님이더라고요. 동서는 제법 배가 나온 모습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눈이 저희 부부가 주차했던 곳으로 향하더니 톤이 올라간 목소리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아주버님, 차가 정말 멋있어요. 외제차죠? 아,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직원 할인받아서 산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희도 아이 낳고 하면 좋은 차가 필요한데 아주버님한테 부탁 좀 해야겠어요. 남편은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서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크고 튼튼한 차를 구매했죠. 동서는 본인들은 경차를 타면서 우리가 외제차를 타고 오는 걸 보고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떻게 다 같이 들어와? 잘 됐다. 다 같이 먹을 수 있겠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저 일찍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는 눈 감고도 차리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는 배가 제법 나왔네. 몸도 무거울 텐데 어서 앉아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그런지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서방님이 여행에서 있던 이야기도 듣고 선물도 열어보면서 시끌시끌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서로 근황을 묻던 중 어머님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어요. 예, 큰애야. 내가 아까 낮에 시장 갔다 들었는데 너네 아파트 어제 불났다며? 너네 집은 괜찮은 거야? 아,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저희 앞동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금방 소방차가 와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소방차가 와서 그런지 다들 큰 불인 줄 알았다니까요.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어머님과 전 어젯밤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불쑥 동서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네 집은 어디예요? 우리 집? 여기 사거리 지나서 있는 아파트야.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거기 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지은 지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거기서 애 낳고 키우고 다 했어. 아,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구나. 저는 외제차 몰고 다니시길래 좋은 집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뭐? 제가 임대 아파트 산다는 말에 동서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동서의 표정이 바뀐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어른들도 계시고 해서 그날은 넘어가려고 애를 썼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먹었어요. 제가 치울 테니까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이걸 혼자 어떻게 다 치워? 혼자 힘들어서 안 돼. 어머님이 치우시기까지 하면 제가 체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얼른 가서 쉬고 계세요. 동서하고 제가 치울게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서 가서 쉬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며 동서에게 같이 치우자고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제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저 임신했잖아요. 그런 거 못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꼬리뼈도 아프고 저야말로 거실에서 쉬고 있을게요. 그러니 오늘은 형님 혼자 고생 좀 하세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동서는 그렇게 말을 하며 어머님 옆으로 가더니 몸이 힘들다며 소파 밑에서 누워서 TV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들도 다 계시는 곳에 누워서는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들을 돌리면서 혼자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리모컨을 뺏어서 당장 일어나 상 치우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 또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어요. 속으로 너 언제 한번 걸려봐라. 이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꾸역꾸역 상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힘겹게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좀 저도 거실에서 쉬려고 할 찰나에 이 눈치코치 없는 동서녀는 제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거 있죠? 형님, 혹시 후식은 없어요? 밥 먹었더니 시원한 게 먹고 싶네요. 시원한 거? 한번 동서가 찾아봐봐. 냉장고에 음료라도 있겠지. 에이, 형님, 저는 누워있고 형님은 일어서 있잖아요. 일어나기 힘드니까 냉장고 가서 시원한 것 좀 꺼내주세요. 동서, 나 지금까지 부엌 치우다가 나왔어. 동서는 누워서 TV 보고 있었고, 그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동서가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있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직접 갖다 먹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버님이 일어나서는 동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갖다 주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들 그러니. 보니까 냉장고에 식혜도 있고 주스도 있는데 어느 거 갖다 줄까, 아가?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동서에게 갖다 주시는데 저는 한순간에 못된 며느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어찌나 동서가 얄밉게 느껴지던지 임신한 건 축하할 일이었지만 임신 핑계로 집안에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제가 천불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10살이나 어린 동서랑 애처럼 싸울 수도 없고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건 동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어요. 형님,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위아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동서는 예절 교육이라는 건 받지 않고 살아왔나 봐.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시부모님들 앞에서 대자로 누워있고. 어휴, 형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갑질하려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편히 누워서 쉬라고 그러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깨시는 건데요? 나 참, 임신하면 뇌에도 살이 찌나? 개념이 좀 없는 것 같네.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뭐 애요? 지금 형님 말 다 했어요? 저도 참다 말한 거였어요. 부부 둘만 있는 거실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게 따질 때도 누워서 입만 쭉 나와서는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개념이 상실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결국 그날은 시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우리를 말리는 통에 참고 또 참을 수 있었지만 언제 한번 꼭 홍군형을 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마지막까지 기분을 잡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도 여느 날처럼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했죠. 서방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집으로 한번 초대해줘요. 동서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몸조리 잘하고. 알아서 할게요, 형님. 그리고 저희 집은 외부인 함부로 못 들어와서 초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게 저랑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형님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뭐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때 봐서 초대하든가 할게요. 동서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신경 끄세요. 올해 임대 아파트 살면서 목소리 하나는 끝내주게 크네요.
기가 막혀서. 동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동서보다 더 했고 나이도 동서보다 한참 많아. 그런데 지금 말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 끝까지 꼰대짓거리 하기는. 우리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창문을 올려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동서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동서의 행동에 기가 막혔던 남편은 아들과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친 건 동서인데 상황을 수습하는 건 서방님이었죠. 조금 뒤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는 본인 와이프 대신 사과한다면서 기분을 풀라고 하더군요. 형수님, 제가 죄송해요. 이 사람이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봐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초대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가서 쉬세요. 그리고 형한테도 말 좀 잘해주시고요. 정말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서방님도 동서한테 다음부터는 어른들 다 계시는 곳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 좀 당부해 주세요.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보기가 좋지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잘 타이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그날은 완전 기분이 상한 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뼈를 갈기갈기 갈았고요. 하지만 동서의 아나무인 같은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언제 한 번은 도련님이 남편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돈 4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않고 그냥 힘들다고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 큰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정중히 거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돈 문제로 서로 인상 붉히기 싫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더욱더 제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였던 자리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죠. 동서가 출산 예정일을 앞둔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명절이라고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설이라 음식도 만들어야 해서 어머님이랑 장도 보려고 일찍 도착했죠. 어머님은 제가 오기도 전에 미리 나물 반찬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전 전을 담당하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어머님, 저는 제가 부칠게요. 좀 쉬세요. 언제 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유, 한다고 했는데 할 게 또 있었네. 쉬엄쉬엄 하면서 해.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해서 저만 붙이면 되는데요, 뭘. 그래, 고생 좀 하고 있어라. 나는 요 앞에 마트 가서 부족한 것들 좀 사고 올 테니까.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나가셨고, 어머님이 마트로 나가고 얼마 뒤 서방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전을 뒤집다 말고 인사를 하러 거실로 갔죠. 오랜만에 본 동서는 누가 봐도 임산부라고 볼 만큼 배가 불러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들 가졌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은 잊고 더 반갑게 인사를 했죠. 서방님, 금방 왔네요. 동서가 홀몸도 아닌데 오느라 고생했어. 그동안 잘 계셨어요? 빨리 온다고 온 건데 형수님이 더 빨리 오셨네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는 서방님과 아는 체를 하는데 그 사이로 동서는 저를 보는 채 마는 채 하더니 쌩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제가 황당한 표정을 하자 서방님은 멋쩍은 듯 저희 아들 손을 잡고 거실로 가서 앉더군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글쎄 소파에 앉자마자 힘들었다며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편히 쉬어. 밥은 먹었니? 오다 보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아버님,
저 너무 배고파요. 그러고 보니까 점심때가 다 돼간다. 큰애야, 우리 점심 언제 먹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날은 아버님도 조금 미웠어요.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는 동서를 위해 점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만삭인 동서한테 배달 음식을 시켜줄 수도 없고 홀몸도 아닌 사람이랑 기싸움하기 싫어서 그냥 한 상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손이 크셔서 나물도 넉넉히 하셔서 찌개만 적당히 끓여서 점심을 간단히 차릴 수 있었죠. 동서는 아버님 옆에 딱 붙어서는 아부를 떨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새해 손주 태어나면 많이 놀아주셔야 하는데 건강하셔야죠. 그래, 내가 막내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잘 먹을게. 차린 건 저인데 왜 인사는 저쪽으로 하냐고 아버님께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들도 있는데 엄마가 유치하게 싸울 수는 없어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동서는 최소한의 선마저 넘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어제도 야근을 해서 방에서 자고 있었고 서방님네 부부랑 아버님, 저, 우리 아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아버님은 동서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가, 왜 먹다 말어?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버님, 저 사실 친구들 중에도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 없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임대 아파트 주민을 처음 봤는데 형님이랑은 밥 못 먹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 엄마도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임대 아파트 사람들 불쌍하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같이 식사하는 게 거북해서요. 네, 맞아요. 동서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무리 철없고 어리다지만 정확히 이유는 알고 싶었어요. 또 저희 아들도 있는데 불쌍하니 없이 사느니 이게 다 할 소린가요? 당황한 서방님이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이제 가만히 사과만 받고 있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설마 그때 돈 4천만 원 빌려주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복수하는 거냐고. 어머 형님, 혹시 저한테 자격지심 있으세요? 그깟 4천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족 간에도 도울 줄도 모르는 남이라는 사실을요. 만약에 형님이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릴 못 믿고 매정하게 돈 안 갚을까 봐 거절을 해요? 맞네. 지금 내가 돈 안 빌려줘서 지금 이러는 거. 우리도 사정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가족끼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작은 서방님이 얼마나 중간에서 난처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됐고요. 그때 우리 친정집이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 부탁했었는데 형님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 보고 저는 그때부터 형님으로 인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동서 대접 받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꿈 깨시라고요.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안 도와줘서 섭섭할 순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좋은 명절에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서방님과 아버님은 작은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타일렀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요. 도대체 가정교육은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윗사람들은 동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어머님이 오고 나서야 조금은 진정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한 음식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형님, 이걸 지금 전이라고 만드셨어요? 누굴 닮았는지 정말 못생기게 지지셨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형님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불쌍하네요. 아유, 형님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도 동서가 말이 심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지 이번에는 동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야, 너 지금 네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어서 잘못했다 말하지 못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라니까 지금 네가 선을 넘고 있잖아. 에이, 어머님, 장난이에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형님도 아시죠? 제가 지금 웃자고 장난친 거. 우리 이렇게 기분 좋은 명절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자고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 임대 아파트 살면 왕따 당하고 무시받는 거 아시죠? 애 생각해서라도 이사를 가세요. 이건 정말 가족으로서 충고드리는 겁니다. 동서, 우리 집에 신경 좀 꺼.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아니니까 좀 모르고 있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네? 임대 아파트도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외제차가 어울리기나 해요? 여윳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런 차를 굴려요? 제가 부들부들 떨자 서방님은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달래주려고 애를 쓰셨죠. 큰애야, 네가 속이 넓으니까 기분 풀거라. 나도 저 정도로 막무가내 아인 줄 몰랐구나. 나도 지금 속으로 벼르고 있어. 손주만 낳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정교육 처음부터 다시 시킬 거니까 네가 조금만 참어. 네, 어머님. 왜 저렇게 시간이 갈수록 애 같은 행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작은 서방님이 더 걱정이에요. 저런 동서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아유, 그러게 말이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 비유 맞춰주기 힘이 드나 봐.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네, 정말요? 그래.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져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작은 애는 우리 아들이 바람피고 있는 걸로 오해를 하고 핸드폰 뒤지고 모르는 연락처가 있으면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 전화까지 했었나 봐. 의부증에 집안일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들면 혼자 힘들어서 술 먹고 전화를 했겠니. 아휴, 정말 힘드시겠네요. 의부증 그거 아주 무서운 병인데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어머님은 제게 서방님과의 얘기를 해주시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무리하게 어른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려고 서방님 부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조금 걸어 다니니까 서방님 부부가 바깥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들도 보고 해서 싸움을 말려야 될 것 같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싸울 일인가 이해가 안 갔지만 임신했으니까 별게 다 예민했겠지. 100번 이해하자 정말 마음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동서는 저보다 더 억울해 보였어요. 동서, 그만하자. 이 좋은 날 왜 그래? 서방님도 그만하시고요. 기가 막혀서. 형님, 제가 이러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저 그렇게 막 자란 애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큰 줄 아세요? 누가 동서 막 자랐다고 뭐라고 했어? 1절만 하고 어서 들어가. 어른들 다 계시는데 뭐 하는 거야? 제가 신경 끄시라고 했죠? 왜 남의 가정일에 참견이신데요? 우리 부부끼리 싸우지도 못해요? 눈치가 없으니 아직도 임대주택에서나 살고 있지?
동서, 그 입 진짜 안 닥쳐? 이제야 본성이 나오시네요. 어디 임산부한테 욕짓거리라세요? 내가 지금 말 곱게 나가게 생겼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어서 동서? 누가 선생 아니랄까봐 훈계질은. 가서 형님 분수에 맞는 입주민들이랑 겸상하세요. 돈 좀 빌려달라니까. 한 푼도 못 빌려준다고 발뺌할 땐 언제고. 보라한 듯이 고급차를 끌고 온 거 저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신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서방님은 동서를 향해서 소리를 쳤고 동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눈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만삭의 동서를 괴롭히는 고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았어요. 서방님의 한마디에 서러웠는지 동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져서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서방님은 이번에도 제게 연신 사과를 하면서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들다며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행동들이 저렇게 철이 없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서방님, 힘내요. 어쩌겠어요. 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제가 이건 부모님한테도 쪽팔려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사람이 사고를 이만저만 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4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글쎄 처갓집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그거 합의 보려고 금액이 부족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고요. 근데 그 돈을 빌리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찌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글쎄 이 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줬더라고요. 그 째까는 집으로 말이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캐피탈에 대부업에 돈 빌려서 처갓집 다 갖다 주고 그 이자 갚는데 제 월급 다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명품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카드로 글쎄 얼마 전에는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쇼핑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미치겠어요? 뭐라고요? 그 비싼 가방을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는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는 제 핸드폰 다 뒤지고 회사까지 와서 잠복하고 있고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죽고만 싶어요, 형수님. 정말 애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서방님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기꾼 처갓집도 모자라서 사치에 의부증에 폭언까지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건 없었어요.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고 힘내라는 말 정도밖에 없었죠. 만삭만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홍군형 내주고 싶었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조금만 참으라고 말을 해주고 서방님을 이끌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서가 집에 가버렸다고 시부모님에게 말을 하자 황당한 표정으로 에이 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셨겠죠. 이 동서라는 여자 때문에 기쁜 명절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던 명절이 지나고 드디어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딸을 출산한 동서 소식에 시댁에서도 좋아해 주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드디어 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가기도 싫었지만 시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 아들과 함께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처음 가본 서방님네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서방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시부모님들은 너무 귀여운 손녀를 안으시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고생했다. 시아버지가 돼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그래, 네 시아버지가 어디 금두껍이라도 숨겨둔 것 같은데 말만 해. 없는 것도 만들어다 해줄 것 같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즐거운 대화가 오갔고 저희 부부도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아기가 궁금하다며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들 손을 딱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저리 가지 못해? 우리 애는 임대 아파트 애랑 못 놀게 할 거야. 너는 거실에 앉아 있어. 동서의 말에 제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얼어 있었고 모든 가족들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어떤 부모가 아들이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출산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각오로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동서, 얼른 사과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자식 제가 알아서 키우겠다는데 형님이 왜 그러세요? 이게 동서가 말하는 자식 교육이야? 어릴 때부터 자기 분수를 알고 커야 헛꿈을 안 꾸죠. 형님도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임대 아파트 사는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세요? 야, 내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 내 집이야. 진짜 좁아터진 집구석만큼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거짓말 시키기는 구차한 변명 마세요. 너는 임대 아파트가 전부 서민들이 살고 노인들이 사는 그런 곳인지 아나 본데 가서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해봐 이 멍충아. 이렇게 사회생활도 못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 우리가 사는 아파트 10년 채워서 분양 전환해서 소유권 이전했거든? 네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데 네가 그런 걸 알 리가 있냐?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를 다 쏟아냈습니다. 서방님께 미안했지만 제 아들을 건드리는 건 동서의 실수였어요. 아들은 건들면 안 됐죠. 감히 내 새끼를 무시하는데 그냥 넘어갈 엄마는 없다는 걸 호되게 보여줬습니다. 동서는 서방님한테 눈빛으로 정말 제가 말한 거에 대해 맞냐고 물었고 서방님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코딱지만한 집 두 채는 살 수 있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주제도 모르고 막말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알았어? 황당한 얼굴로 안절부절하는 걸 보니 국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며 말씀하셨죠. 원 기가 막혀서 손녀딸이 너처럼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이 뚝 떨어진다. 어떻게 애를 낳아서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니? 일반 아파트면 어떻고 임대 아파트면 어때?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네 형님한테 시비를 거는 건데? 이러다 나중에 우리한테도 시비 걸겠다.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를 볼 수 있겠니? 이제는 나도 지친다, 지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잘 몰랐어요.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니? 모를수록 행동 조심했어야지. 집에 이렇게 분란이나 만들고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엄마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우리에게 나갈 채비를 하라면서 먼저 현관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동서는 어머님을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 말버릇 고칠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서는 어머님한테 매달리듯이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세차게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막은 건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어요. 서방님은 동서를 어머님한테 떨어뜨리며 어금니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나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내가 웬만하면 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는 우리 가족들이 시댁으로 보이기는 하니?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당신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편해서 그랬어. 이제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여봐, 당신은 뭘 잘못했고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하고 살아보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서방님은 온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님, 동서까지 그 폭탄 선언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서방님의 말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걸 마치 분출이라도 하듯 오열을 하며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 같은 사기꾼 집안,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만 좋아하고 어른들 있는데도 마치 지 세상처럼 누워서 TV를 보지 않나. 형제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질 않나. 내 월급을 전부 카드값 대출금으로 쓰질 않나.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에서 나는 나갈 거니까 더 이상 찾지 마. 서방님은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며 가장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놀라서 서방님에게 달려갔고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애타게 우리를 불렀지만 누구 하나 동서의 부름에 응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들 한마디로 질려버려서 상종도 하기 싫었던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과 서방님은 술이 떡이 돼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시부모님 집으로 가면 매일같이 찾아와 귀찮게 할 것 같다면서 형수님이 있는 이 집이 안전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마음에 내 집처럼 편안히 생활하라고 하고는 옷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도 깔아주었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술을 먹으면서도 이제 갓 태어난 조카가 불쌍하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리고 착한 서방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서방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놀란 동서는 서방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서방님은 꿈쩍도 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세상에나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며 우는 자기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서방님에게 문자만 남겨둔 채 조카를 놔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고 놀란 서방님은 일하다가 문자를 받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고 했어요. 동서 그녀는 이혼 소송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본인에게 모든 게 불리하게 적용될 걸 알았던 건지 소중한 생명, 자기 딸마저 버린 채 가버렸던 거였습니다. 정말 쓰레기 중에 최악의 쓰레기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합의 이혼해 줄 거니까 서방님한테 2천만 원만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카드값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면서 말이죠. 정말 미친년이 맞았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아이를 두고 도망간 아내를 보고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바드득 갈기 시작했어요. 처갓집에 자기 모르게 대출받아 갖다 준 돈, 정신적인 위자료 등도 소송을 같이 걸어서 정신머리 혼미할 정도로 탁탁 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한테 그냥 합의 이혼해 줄 테니 소송만은 제발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애걸복걸하며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성가시게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집을 나간 후 조카는 시어머님이 봐주기 시작하셨는데 시댁까지 찾아가서 시부모님께 잘 좀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로 가지고 와서는 얼굴에 팍팍 뿌려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애새끼 버리고 도망가냐니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냐고?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네 뺨을 갈겨버릴 줄 알아, 이년아. 라고 말이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울면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어머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살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혼 결과는 예상대로 서방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대출금은 조금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적당한 선에서 서방님이 합의를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건 바로 전 동서년이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 끝까지 가서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 동서년이 있을 때보다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동서한테 질려버렸는지 여자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뒤에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시댁에 가서 술 한 잔도 같이 먹어주고 조카도 봐주며 나름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동서를 보면 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시댁 전체가 흔들릴 뻔했으니까요. 서방님이 바보같이 착해서 동서는 호구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발등까지 찍혔으니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네요. 솔직히 조금만 더 서방님이 처음부터 매정하게 전 동서와 인연을 끊어버렸다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댁은 이것도 인생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방님과 조카가 앞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기를 항상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날도 좋아지는데 아이들과 아름다운 들꽃도 보며 좋은 것 많이 보시고 좋은 말만 해주며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지나치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세상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고 항상 풍요로운 일들도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따뜻한 봄날 더 행복하세요.